한 주의 화제 사건, 판결을 보고 판결로 법을 알아보는 시간. 알법한 언니의 조우런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정광훈 목사 구속됐습니다. 어제죠.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뭐 특정 정치적 성향을 저희가 뭐 드러내지는 않은데 제 주변에는 기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그런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제가 전하고요. 왜 구속이 됐습니까, 근데? 일단 이번에가 이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아니었죠.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게 두 번째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혐의로 이제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이제 어제 법원에서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결정이 나온 거고요.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7일 날 이제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불법 모금으로 그때 했었던 건가요? 아니, 지난번에는 그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라는 혐의로 이제 그러니까 그때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었는데 관련해서는 뭐였죠? 그런 어떤 뭐 상당성이나 필요성 그리고 범죄의 구속 사유가 없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죠. 그러면 그 사안은 어쨌든 지금 뭐 이제 뭐 진행되고 있었던 거였고 그쵸?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도 별건으로 다시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된 건데 지금 뭘 했길래 지금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 건가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여러 가지 뭐 행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그 정광훈 목사 관련해서는 그 어제 그 영장정단 판사가 이제 말을 한 거에 비하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기간에 선거운동을 했다. 라는 게 지금 주요한 포인트거든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예비 후보자도 아니고 현재 뭐 그러니까 출마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제 선거권이 없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이번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 운동을 했고 이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또 사안이 중하기 때문에 그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뭐 도주 우려도 있다라고 해서 영장을 이제 발부한 건데 그쵸. 이분이 구속이 안 됐으면 아마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도주까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는 있었을 것이고 뭐 도주 우려도 있다고 법원에서는 현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법원에서는 그렇다고 일단 판단을 했는데요. 뭐 구속이 되었다고 해서 범죄가 유죄다라는 건 아니니까 일단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본 것인데 이제 이분이 뭐 평상시에 대규모 집회를 이끌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당선 운동 또는 뭐 비판을 하면서 낙선 운동 이런 거를 했잖아요. 현재 법에서 보고 있는 선거 운동은 특정 선거에 있어서 그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하는 뭐 언동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뭐 내년 총선에서는 뭐 자유우파 세력이 몇 석 이상 차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뭐 똘똘 뭉쳐야 된다. 뭐 아니면 뭐 지역의 어떤 정치인을 뭐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선거 운동인 건데 현재는 뭐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아니고 선거 운동을 뭐 사전이라도 할 수 있는 뭐 예비 후보자라면 할 수 있었겠지만 예비 후보자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현재 기소가 된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 이게 논점 뭐 이제 쟁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임미리 교수 건 때도 잠깐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후보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비 후보 말고 후보가 완전히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전 선거 운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판례도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사실 이 사전 선거 운동 관련해서는 이게 위법성을 따질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특정 선거 그리고 특정 후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런 특정 선거가 추정되게 하거나 추론되게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연상되게 하는 발언들이 이제 금지가 된다는 건데 전의 사건은 이제 선거일로부터 좀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하지만 이제 선거가 그러니까 많이 안 남았잖아요. 한 50 며칠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어떤 발언에 있어서는 특정 선거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또 특정 후보자까지 뭐 실명으로 만약에 거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는 이거는 선거 운동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얘기를 한 것이 황교안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가 시점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이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 종로에 출마를 해서 단수 후보로 결정되기 시점 전인지 후인지를 제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이라고 하면은 사전 후보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뭔가 그냥 당대표 중심으로 열심히 잘해봐라 라는 식으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지 않냐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구속영장 발부 시점에서는 그런 쟁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쟁점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 선관위에서 지목했었던 거는 그런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해서 확성장치를 뭐 사용을 했다라거나 그 선거운동 기간 전에 어떤 규정된 방법을 벗어나 선전을 했고 또 그런 계속해서 이제 대규모 집회를 하면서 이분이 확성장치 사용을 한 것이 우리 법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로 고발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후보자가 특정이 되고 그 전에 뭐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뭐 무죄로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되지 않을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뭐 정광훈 목사는 정광훈 목사고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상황에서 선거법에 뭐 위반을 하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좀 주의할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현재 사전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은 예비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분들은 사전선거 운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저희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현재 선거 운동을 못 하는데 그럼 뭐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냐? 내가 내 뭐 홈페이지나 뭐 내 페이스북, 뭐 트위터에다가 나 누구 뭐 지지한다 이번에 뽑을 거다 이렇게 적으면 그거 불법입니까? 현재 있어서는 그런 단순한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선거운동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원이 조금 사례에 따라서 달리 판단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번에 그렇구나. 정광훈 목사 측에서도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할 때 자신이 했던 표현은 단순히 뭐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에서 다루는 그냥 단순한 평론일 뿐이다라고 했던 정치 것처럼 평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도 조금 이것이 과연 선거운동으로 봐야 될 것인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단순한 의견의 개진이나 표시 같은 거는 현재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지 않고요. 또 어떤 그냥 통상적인 정당 가입자로서의 할 수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뭐 단순히 뭐 명함을 돌리는 행위, 그 후보자가 아니 후보자의 그러니까 예비 후보자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명함 돌리는 행위, 뭐 정당 그 당원이 뭐 명함 돌리는 행위 이런 거는 또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은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은 그 단순한 의견 개진 정도는 우리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본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개개인으로서는 그런데 이것이 뭔가 조직적이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댓글을 몇 개를 읽겠습니다.
유희연님, 국가적 경사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광훈 목사 구속에 대해서 아마 네. 얘기를 했을 때 유희연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JW님은 사이비 내지 사기꾼 정광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뭐 제가 거기에 뭐 평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것만 예, 나왔습니다. 그 이분 관련해서는 현재 뭐 공직선거법 아까 말씀드린 뭐 집시법 위반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그 코로나 사태가 너무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또 대규모 집회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지난 주말에도 계속 했고 또 뭐 3.1절에도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현재 그 감염병 예방관리법상 그 위반으로 또 현재 또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참 일단 많이 달고 다니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소식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죠. 여기 지금 거의 다 감염돼. 그 정신병동인데 폐쇄병동인데 이 안에 계신 환자분들이 전부 다 감염됐고 지금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나이도 연세도 좀 있으신 분들이라서 안타까운데 집단 감염이 됐는데 이게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엄밀히 말하면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저런 정신병원에 의료인이라든지 시설에 관련한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뭐 현재 제가 지금 언론에 노출된 그런 병원의 시설이나 어떤 상황만을 봤을 때는 현재 법령 위반으로 보이는 점은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의료인이 현재 그 정신보건복지법 시행 규칙을 보면 뭐 60명당 정신과 전문의가 1명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 그 청도 대남병원 그 정신병동에서는 그 전문의 2명이 한 100명 정도의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법령상으로는 뭐 위반되는 점이 없었고요. 또 뭐 정확한 뭐 입원실의 뭐 면적 같은 것도 이제 시행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뭐 보통 뭐 한 명이 2평이 채 안 되는 그런 입원실의 시설 기준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청도 대남병원의 실제 사이즈가 어떻게 됐었는지는 지금 언론에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만으로는 현재 정신보건복지법 위반인지 여부가 이제 판단하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 뭐 입원실 크기라든지 뭐 간호사의 수, 뭐 일반 직원의 수 이런 것들이 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위반해서 관리 소홀이 나타날 경우에는 뭐 처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이제 뭐 기사 저기 가서 뭐 르포 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기사에 따르면은 가인실에 그리고 이제 탈출을 하지 못하게 굉장히 창문이 작고 그리고 뭐 환기도 잘 안 되고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또 뭐 이제 그것이 정신건강복지법을 바로 위반하거나 뭐 그런 거는 큰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네, 현재 뭐 시설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뭐 그 입원실의 사이즈 이런 것들은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 뭐 창문의 사이즈라든지 뭐 단체 활동을 뭐 그렇게 뭐 못 나가게 한 조치 이런 것들은 병원 내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단순히 뭐 탈출하지 못하게 뭐 창문 사이즈가 작았다, 뭐 단체 활동을 시켰다 이것만으로는 현재 정신보건복지법 위반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정신병동에서는 그 아무래도 단체 치료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이제 수용돼 있는 분들이 어떤 다른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사회와 차단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사회성 측면이나 아니면 치료 방법론 차원에서라도 이제 단체로 어떤 치료를 하고 단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런 치료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감염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을 하다 보니 이렇게 확산이 되었다. 그리고 정신병동이다 보니까 이제 전문의도 정신병 관련된 전문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데 좀 더 취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병동 자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집단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사망자까지 나왔어요. 이게 병원 측이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병원 측에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뭐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불가능한 건가요? 현재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확진을 이제 병원 측에서 내릴 수 있을 만큼 병원 시설이 갖추어졌을지가 일단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병원 측에서 그렇게 의심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이렇게 사건이 커졌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병원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예전에 메르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병원 측에서 어떤 그런 치료를 좀 늦게 하거나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된 사례가 있듯이 예. 만약에 이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거나 아니면은 늦어서 이렇게 대규모로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그 메르스 환자가 손해배상 청구한 거 승소를 했는데 국가를 상대로는 승소를 하고 병원 상대로는 또 패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안별로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국가를 상대로 해서 승소한 케이스도 있고 병원을 상대로도 해서 승소한 케이스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번 사안에 비추어 봤을 때도 이제 병원의 과실이 그 병원 측 과실로 정말 볼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속보가 들어왔는데 법정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석방이 됐다. 네. 법원이 집행 정지를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나왔네요. 저런 네. 경우에는 왜 집행 정지가 지금 결정이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저런 그러니까 구속이 되었다가 이제 석방된 예.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일신상의 이유죠. 뭐 아프다든지 예. 그런 뭐 집안에 어떤 큰 일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저렇게 형 집행 정지가 나오는데 아마도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번에 그 신장식 변호사가 한번 나왔어요. 네. 그 정의당에. 그래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그분 아프실 거다 조만간 이렇게 예언을 하고 갔는데 와 정확하네요. 근데 뭐 이런 그 뭐 유명하신 분들이 구속이 되면은 저렇게 형 집행정지로 나왔다라는 사실을 본 게 오늘이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견은 되었었던 일이라서 예.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놀랍진 않은데 참 법은 모두에게 공평한지 만약에 제가 구속됐다라면은 제가 형 집행정지에 나올 수 있을지 참 의문입니다. 어쨌든 씁쓸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법한 언니 조으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